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10년째 우리 유기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2년 4월 8일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나노플라스틱이 보여주는 다양한 빛의 세계, 특히나 전기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빛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기물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중학생 수준으로 어떻게 잘 노력해서 재미있는 강연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노란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워낙 나노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강연이나 이런 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우리 어떻게 보면 영화나 어떤 미디어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게 톰 크루즈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 이 보시면 이 벽에 있는데 특별한 접착체가 없는데 이 장갑만으로도 이 고층 빌딩에서 어떻게 매달리게 됐을까? 최근으로 보면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이게 다 벽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안에도 나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미터 아주 작은 그렇죠. 우리가 20세기를 보면 마이크로 스케일을 얘기했었는데 마이크로 소자라든지 마이크로 단위였는데 그거보다 10의 3승배 더 작은 아주 작은 21세기는 나노 스케일의 과학이나 공학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동일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일이 크기가 1000분의 1로 작아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전기적, 자기적 특성도 보여주는데 광학적 특성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노공학 근데 시작은 언제 됐냐? 20세기 중반에 1959년에 이제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상 대학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될 이름인데 그 참 대단하신 과학자인 게 20세기 중반에 강의하시던 책이 지금도 아마 여러분 전자기하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책에서 가장 바이블로 인정이 되고 있는 책인데 1959년에 이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원자나 분자 단위의 조작 기술이 21세기를 과학을 지배할 거다라고 하면서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는 강연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서 1981년에 STM이라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그러니까 원자 및 분자 단위 전기적 특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기술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나노과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이먼이 바로 나노과학의 파이먼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 전 세계 바이블이 되는 과학책을 서술하기도 하고 나노 기술의 대표적인 나노 와이어나 나노 패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예견을 했었던 과학자고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로 그 숨어있는 나노 자연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도마뱀의 개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냥 플랫하고 평평한 상황일 텐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STM을 기반으로 한 현미경 기술이 발달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마뱀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 뭐 하와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지역을 가보면 호텔에 갑자기 이렇게 도마뱀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경우들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발바닥이 점점 확대하다 보면 그 안에 아주 나노 구조체의 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유리 벽하고의 상호작용들 때문에 특별한 접착제가 없이도 이제 붙을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코 도마뱀에서 나노 선모가 접착성을 가지게 하는 특징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그냥 플랫한 게 아니라 높이가 폭에 비해서 매우 긴 비율로 있고요. 그것들이 기울어진 선모의 구조를 띠면서 끝에가 주걱처럼 납작한 선모의 끝이 있는데 선모 위에 더 작은 이 나노 선모의 층을 이루는 계층이 최종적으로 있어서 그것들이 유효 단면적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유리하고의 상호작용이나 인력이 커지면서 이제 접착을 할 수 있는 특성이 특별히 접착제 없이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개코 도마뱀 해갖고 많은 우리가 접착제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에서부터 배우는 과학이다라고 바이오미미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학문적인 기틀들 될 수 있고 나노를
보는 아주 첫 번째 어떤 시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1959년에 리차드 파이만 과학자가 얘기했죠. 정확하게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용어는 1975년도에 일본의 과학자가 처음 제안을 했고요. 또 말씀드렸던 STM이라는 주사 터널링 현미경의 원자나 분자 단위의 조작이라든지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은 81년에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는 게 점점점 우리 일상에 다가오게 되고 완성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다. 올해가 2022년 월드컵 축구가 있는 시즌인데 올해는 이제 11월 달에 하잖아요. 이때 보시면 축구공 하나의 이 크기가 약 22cm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점점점 작아진다고 보면 올해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이 훨씬 훌쩍 넘어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의 크기가 보시면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약 100나노 정도 될 거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DNA가 한 수 나노미터 정도 되고 우리가 분자 단위의 것들 중에 가장 작으면서도 전기적 특성에 큰 기여를 하고 오늘 아마 그 나노에서 소개한 게 첫 번째가 되는 플러렌이라고 하는 60가 지름이 약 0.7에서 1나노미터 정도의 스케일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이렇게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STM으로 실제 이게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구리 표면 위에다가요. 철 원자 이렇게 얹어서 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실제로 철 원자로 구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따라다니면서 이것들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게르마늄 표면에서 여러 가지 비컨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말부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 단위의 조작 기술이 이렇게 STM인데 우리가 현미경이나 광학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나노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나노 뭐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보시면 지금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이 공통점은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연필심은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결합되는 방향이 다이아몬드는 수직 방향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입체적으로 3차원 결합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연필심은 2차원으로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는 실질적인 결합 모드는 아니고요. 상호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반대로 발생이 그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흑연과 다이아몬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물질 상황에서도 구성원소는 같은데 결합되는 방식이 한 가지만 다르도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석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정말 원하는 다이아몬드인데 우리가 한쪽으로 결합 하나만 없는 것만으로도 누구는 흑연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흑연이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어떤 이제 재산적인 가치라든지 밸류나 이런 게 했을 때 동일한 크기로 봤을 때 나쁘냐? 예전 같으면 당연히 흑연 석탄 덩어리 하나하고 다이아몬드 큰 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일 텐데 나노로 갔을 때 구조적인 특성이 달라지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아주 새로운 특성을 보여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소로 봤을 때 그리스를 쓰다라고 하는 우리가 흑연을 보시면 되는데 온도나 압력만 살짝 조절해도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파이트적인 아까 흑연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데 흑연하고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3차원 방향으로 균등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흑연은 이게 육각형의 벤젠처럼 이제 허니캡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평면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세 개가 동일한 결합을 하는데 수직적 방향으로는 특별한 결합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시트하고 시트 사이에 반대로 발생을 형성하는 상호적인 인력이 있습니다. 실제 결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수직층상에 인력을 작용하는데 그게 크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벌키하게 뭉쳐져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는 흑연이 될 텐데 흑연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걸 만약에 이제 나노 작게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작게 가서도 띄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내면 우리가 지금 꿈의 신소재라고 얘기하는 그래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만약에 1차원 방향으로 말리면 카본 나노튜브, 즉 0차원으로 말려버리면 우리가 버키버라고 플러렌입니다. 아마 동일한 무게로 비교했을 때 이제 돈이나 뭐 이게 재산으로만 보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응용 가능성이나 무게든 어떤 그 재산 가치로 봤을 때도 카본 나노튜브 여러분 1g과 다이아몬드 1g을 비교하거나 해보면 실제 이제는 흑연이 이제 거시적인 상황하고 달리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특히 지금 21세기 특히 2022년에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응용에서 이것들이
흑연일 때 나타나지 않는 수평방으로 결합인데 수직축 방향으로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이에서 전기적 특성이나 광학적 특성, 빛을 다루는 모든 내용은 전자의 거동에 의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기적 얘기는 좀 자제하고 이제 광학 빛의 세계만 얘기할 텐데 결국은 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의한 효과들인데 다이아몬드는 4개의 펄 중에 모든 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불가능한데 카본 나노튜브나 버키볼이나 그래핀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결합만 이루어져 있고 한쪽 방향으로는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층 사이에 반대로 발심에 의한 효과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또 하나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전자친화도나 그래서 이것들이 전기적 특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반도체나 심지어 금속에 준하는 특성까지도 보여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서 특히 가시광석 영역에서는 흡수가 없으면서 투명하면서도 전기 특성이 우수하니까 투명 전극이라든지 지금 차세대 우리가 내연기관을 벗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전기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이 해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내연기관이 아니라 배터리일 텐데 그 배터리 쪽에 가장 핵심 소재로 이제 카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나노 소재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카본을 기반한데 결합 모드에 하나만 차려도 특히 물질은 같은데 구조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나노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 아까 얘기했듯이 생체 모방 공학에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 사이에서 점점점 나한테 가면 이렇게 DNA나 원자 단위까지 갈 거고 인간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리소그래피라든지 STM이든 여러 가지 기술 바탕으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에서부터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만 보면 우리가 이 쇠팔이 보통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봐요. 1mm만 되면 눈알이 좀 보이는데 이거를 마이크로까지 가니까 실제 우리가 곤충의 눈이 혼눈이냐 겹눈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겹눈으로 이렇게 보서 하나하나씩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곤충들이 시야각도 넓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죠. 여러 개가 이게 각각의 우리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렌즈가 있고 그것도 쪽쪽 합대해 보면 원자 단위까지 갈 텐데 이런 걸로부터 배워서 우리나라의 과학자이신 이 교수님께서 2015, 16년 이럴 때 보시면 곤충의 눈의 원리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혼눈이 아니라 겹눈 상황이니까 해서 카메라까지도 개발을 해서 이게 시야가 우리가 인간이라니 망막으로 틀어서 이 렌즈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상이 맺힐 텐데 이것들을 각각 하나하나가 렌즈가 되는 상황으로 해서 시야각을 굉장히 넓혀주는 상황을까지 개발해서 초고 이제 각도에 되는 상황으로 카메라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보여주는 걸 이렇게 나노나 마이크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과학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노에 관련된 간략하게 소개했고 그래서 나노를 만들어낼 때는 원자나 분자 단위 것들 이렇게 일부러 쌓아가는 사람 바닥에서부터 위로 쌓아간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거대 아까도 흑연에서 하나하나씩 층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화학이나 이제 고분자나 이게 유기물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주로 이게 원자나 분자 단위 것들을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을 많이 할 거고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나 화학공학에서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인곳을 하나씩 커팅하고 실리콘 웨이퍼를 바탕으로 초미세 가공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탑다운 방식을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으로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노 플라스틱으로 전기 특성도 있고 광학 특성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반도체 특성이 나타나는데 유기물이라 유기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유기 반도체에 대표적으로 응용됐던 사례는 여러분 이게 2012년도에 삼성전자에서 보였던 망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디스플레이에서는 CRT 모니터에서부터 LCD나 이런 쪽이 주종이었는데 이렇게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해서 특히 휘어지면서 이 당시에 이제 가수 손담비가 광고도 하면서 노래 부를 때 스스로 빛을 내는가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LCD나 이런 쪽에서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빛을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이 되는 그러니까 유기 물층이 액티브레가 돼서 유기물의 특성은 어떻게 해요? 유연하고 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빛을 내는 상황이 되고 이게 우리 삼성의 갤럭시 폰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기물이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타트가 됐고 아마 초창기의 개발은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OLED TV나 이런 쪽도 보시면 알지만 10년 사이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정말 선두가 되는 국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기물은 뭐냐?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게 빨갛게 좀 표시는 보시면 카본이나 실리콘, 대표적인 반도체 실리콘이잖아요. 우리 실리콘 반도체는 194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집적화된 이제 트랜지스터까지 가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실리콘 하면 무기물의 상징에서 딱딱한 상황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드 일렉트로닉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유기물은 카본, 근데 똑같이 주기율표상에 4족으로 놓여 있는 상황으로 4개의 팔이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리콘하고 이제 족이 같으니까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서 전기 특성이나 과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근데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래핀이나 카본 나노텀이나 플로렌은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카본 소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유기물이 되려면 카본하고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유기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물질의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산소나 질소, 황 아니면 기타 다른 가지 금속류들, 최근에 금속류들을 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합을 이루어지는 모드고, 그러니까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하려면 탄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수소가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상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유기 반도체가 되려면 특정한 특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시대를 시작을 1947년에 얘기했고 이때 이 세 분의 과학자 미국의 우리 전화기 발명을 벨이라고 하잖아요. 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셨고 그게 우리가 포인트 트랜지스터다라는 단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의 정션 트랜지스터는 1948년에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 세 분의 과학자가 19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영토는 작지만 강하다고 참 대단하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반도체 분야です. 우리 보시면 저도 못 겪어봤지만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다른 먼 나라에서 좀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을 가장 크게 겪었던 나라인데 정말 피폐해진 상황에서 벌써 세계적으로는 반도체도 개발하고 그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보시면 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아니면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든 굴지의 연구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고 제품도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을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때 어쨌든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과학이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이래서 하드 일렉트로닉스, 실리콘 시대의 시작을 1947년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30년 뒤에 유기 반도체 전류가 흐르는 고분자는 197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77년 10월 24일 날 시작을 된 논문이 처음 나왔는데 저는 이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일렉트리컬 컨덕트 전기적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도핑에 이르러서 고분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원래 고분자나 유기물은 전류가 안 흐를 텐데 도핑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전기적 전도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저자들이 정말 후세에 노벨상도 받고 유명했는데 저는 가장 그래도 그 재미있고 정말 감명 깊은 게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이 1977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의 세 번째 저자가 Y.W.팍이라고 우리 익숙한 성이잖아요. 예, 이분이 바로 박용우 교수님이라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전기적 특성을 처음 측정한 대학원생도 한국인이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반이 돼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든 기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논문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빛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다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 전선 피복이고 유연하고 그런 걸로 하는데 특정 구조를 가지면 전도성 고분자는 특성을 가지면서 전기도 흐르고 빛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응용성하고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앞에서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그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는 고분자를 폴리아세틸렌이라고 우리가 표명을 하는데 이럴 때 보시면 그냥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탄소 4족입니다. 4족인데 그럼 결합을 4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결국 탄소마다 보면 탄소 쪽에 하나, 둘, 셋, 수소 쪽에 하나. 똑같이 옆에도 탄소 쪽에 하나, 둘 해서 수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3개의 결합이 이루어졌고요. 수소하고 1개의 결합이 이루어진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탄소를 쭉 중심으로 따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탄소는 한 개 결합, 두 개 결합, 한 개 결합, 두 개 결합이 교대로 있죠. 바로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 교대로 있는 걸 이걸 공액 이중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 우리가 전기 특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앞에 그래핀은 뭐가 다르냐? 바로 탄소를 기반으로 여기 쪽에도 탄소랑 결합해서 하나, 둘, 세 개만 결합이고요. 이게 두 개 쪽에 하나의 결합이 있는 거는 결합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수직 방향으로 인력으로만 작용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를 발생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결합이 그래핀처럼, 그래핀 결합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여기는 결합을 하는데 여기 쪽에서 전자를 하나를 주거나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자를 하나 제거하는 산화가 이루어지거나 전자를 하나 삽입하게 되는 환원. 그래서 이분들이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이때 이게 노벨 퍼즐이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1, 2, 3, 4부터 15까지 있는데 여기에 딱 하나만 비어 있어요. 하나 보면 2번이든 5번이든 7번, 8번 4개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 개만 비어. 그러면 만약에 5번 일로 가면요. 그때는 3번, 11번, 12번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도핑에 의해서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물질이 전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는 상황을 모노머, 두 개가 있는데 다이머, 세 개를 트라이머, 여러 개가 있어서 올리고머, 우리가 좀 많아지게 되는 상황, 우리가 얘기하는 고분자라고 중합체 폴리머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주 목걸이로 보시면 가장 이게 편한 게 이게 진주 목걸이 진주 하나를 우리가 모노머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쭉쭉쭉 연결되는 상황이 그럴 때 단일 이중이 교대로 탄소를 주변으로 있는 것만이 우리가 전기적 특성도 가능하고 이제 과학적 특성도 우수한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성 고분자의 길은 이미 있어요. 바로 이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세 개 앞에서 카본으로 교환 하나, 둘, 세 개가 시그마 본딩이라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시면 배우고 고등학생 아실 텐데 시그마 본딩이라는 강하게 직접 구속이 되어 있는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에서는 여기가 하나, 둘, 이 두 번째 쪽에 있는 이중 결합 이쪽에 하나가 결합 모드는 약하지만 앞에서 그래핀 똑같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PZ 궤도 함수를 형성하면서 이것들이 전기 특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시그마 결합은 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요. 이 파이 전자 쪽에서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전자가 움직여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기 특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폴리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은 1955년에 처음 발견했어요. 검정색 분말 형태로 했는데 이것도 우연 속에 모순 속에 1970년대 초반에 여러분 지금 이제 봄 되고 이러면 봉숭아물 좀 이제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붕소 요오드 이런 걸 좀 넣는데 그게 이게 7쪽 원소였고요. 전자 친화가 높아갖고 전자를 하나 받는 게 유리한데 일본적으로 유기반도체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본인이 전자를 잃은 빈자리를 전공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가 움직이기에 유리한 물질인데 이것들을 합성할 때 촉매로 직접 본인이 합성에 참여하진 않지만 액티브 활성화시켜주는 촉매로 하는데 우연히 실험을 하셔서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실수로 1000배나 넘게 집어넣은 겁니다. 1000배나 넘게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반응이 막 활성화돼가지고요. 특히 금속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한 이유가 반사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검정색이면 흡수, 그래서 이따가 뒤에 색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흡수만 일어나면 되게 그 자체가 검정색이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이게 촉매를 잘못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광택, 그래서 테스트를 딱 대봤더니 찍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중학교 과학실에 얘기하지만 그 테스트가 바로 저항이 측정된다는 건 뭔가 전자가 움직이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광택이 우연찮게 1970년 초반에 일본의 시라카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이 언제 나왔어요? 1977년 10월 달이 돼서야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세계적인 석학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6년에 넘게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그 전기가 흐르는 걸 발견했는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증명하는 연구가 실제 저 논문은 A4지 4장 정도거든요. 4장의 논문인데 그걸 입증하는 데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인연이 참 맞아야 된다는 게 우연찮게 했지만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1976년도에 일본의 동경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근데 유명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님 중에 맥다비드라는 교수님과 히거라는 교수님이
이건 무기물 내 황과 질소로 이루어졌는데 신기한 게 황하고 질소도 아까 폴리아세틸처럼 구조가 동일하게 배치가 되는데 5족과 6족 원소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기적으로 금속성 특성이 있네라고 하는 걸 이분들이 1976년에 보고를 하고 이게 학회를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과학 교수님께서 저게 우리랑 맞는 거 아닌가라면서 커피를 한 잔 제안을 해서 이제 맛이 진짜로 스토리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77년에 그러면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이거를 펜실베니아 와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실화학과 교수님이 연구원에서 진정하게 연구를 하러 미국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연구를 해서 말씀대로 77년에 요오드로 도핑을 시켜주면 검정색 분말이었던 게 폴리아세틸렌이 금속에 준하는 만큼 전기 전도도가 흐른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그게 77년 10월에 첫 번째 논문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핑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핑에 실리콘이나 이런 데 도핑을 하려면 그냥 치환을 많이 시키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실리콘 대신 그게 아니라 전자를 뺏어오거나 주는 길만 만들어지면 전기적 전도도가 수십억 배 이상 상승하는 게 가능하고 이것들을 제 이름이 박동혁인 이유는 우리 부모님께서 동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합성에 의해서 그냥 고분자지만 합성에 의해서 금속에 준하는 전기적 특성이 가능하다라 해서 신테시 메탈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신테시 메탈이라면 유기 반도체, 빛이 나오거나 전류가 흐르는 플라스틱을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트고 이 세 분이 그래서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금속이면 무기물이 유기물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특성적인 상황에 보면 확실히 무기물이 더 우수한 특성이 많습니다. 모든 소자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유기물은 좀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도핑이 안 됐을 때는 절연체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도핑에 조금 하면 반도체 특성이 되고 그거를 도핑을 아주 많이 시켜주면 금속에 준하는 것까지 전기적 전도 수십억 배나 발전시킬 수 있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특성을 나타낼 때는 발광 소자라든지 수광 얘기하는 건 태양전지로 활성층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거를 더 전기 정도도 높게 하게 나면 우리가 전극 소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빛에 대한 흡수율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전자기파 차폐 특성을 해서 요즘에 대전 방지라든지 다 여러 가지 분야 또 센서적인 면으로도 특히 나노가 센서에 응용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상용화를 시키도록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과학자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고 좀 안타깝게도 이 알란 히거 교수님과 실화학과 교수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보시면 1927년생이시라 맥다비드 교수님은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후학들이 아마 열심히 더 많은 제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의 오피셜한 웹사이트에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70년대 초반에 스타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발견에서 우리가 이게 노벨상을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학을 접하거나 공학을 접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실 때 배경 지식도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거 못지않게 이제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이제 실수일수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찾고 항상 관심을 갖다 보면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유기물들의 장점, 무기물이 당연히 대량 생산이나 산업적인 면에서 좋은데 유기물은 이게 기체 상태라든지 액체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필름을 용액 공정에서 해서 다양한 형태로 고체, 액체, 기체가 쉽게 가능하고요. 실제 지금 이렇게 프린트를 통해서 잉크젯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붓으로 이렇게 브러쉬처럼 페인트 칠을 해도 그것들이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거나 과학적 특성을 갖게 하는 걸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말하지만 이 파이 전자의 조절 때문에 광특성의 변화가 정말 잘 나타나서 제가 이게 아주 약한 녹색이던 물질이 DNA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이렇게 수십 배나 밝아지는 빛으로 이렇게 증폭도 일어나고 색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플라스틱이 빛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반응성을 보여줘서 센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 센서에서 색을 나타내는 원리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물질이 파란색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눈을 자극하는 게 파랗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녹색이나 적색 영역의 빛을 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살짝만 바뀌어주면 흡수 영역이 파란색하고 녹색 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색이 순식간에
적색으로 천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반응으로 색이 변하는 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기 중에 있거나 하는 상황,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것들의 센서로도 나노 플라스틱이 활용하기 되게 우수하고 그런 기초적인 실험을 제가 좀 일부러 해봤었거든요. 여러분들 강연도 있고 해서 이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렉서블하면서 투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공정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점으로 보면 뭐 안정성이라든지 대면적이라든지 대량 생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예전 같으면 대량 생산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배터리다라고 하거나 태양광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태양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 스마트폰이 만약에 태양빛 아니면 우리가 실내에 있는 LED 등의 빛에서도 효율이 1%만 되더라도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형화되면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기타 아니면 실은 스피커나 이런 것도 거대한 건데 우리 필름처럼 칠하기만 해도 앞전 특성이 나타나는 유기물을 가지고 이제 스피커를 또 만들어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용처 면이 우리가 항상 대량 생산에 치중하던 어떤 산업적인 게 우리 소규모된 산업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이제 저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나노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많은 연구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또 미래를 예측한다가 그 1970년에 처음 논문이 나왔잖아요. 1988년에 미국의 어메리칸 사이언티픽 잡지에서요. 레볼루션 플라스틱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이때 보시면 88년인데 이때 예측에서 유기물이 플라스틱이 어디에 적용이 될까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보시면 여기에 LED에도 있고요.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트랜지스터인데 지금 그게 배터리 쪽까지 가는데 우리가 발광 소자로는 상용화된 면이 있고 지금 배터리나 기타 여러 가지 쪽에서도 응용 가능한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서는 전기 신호도 있으면서 유연하기 때문에 인공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예측한 게 지금 2010년, 20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어디 가도 항상 저는 그런 의견을 좀 주는데 지금 각광을 받고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산업적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엔드 유저가 되는 거지 개발자나 연구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래에 좀 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뒤에 이제 만약에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미래가 되는 유망한 거를 꼭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고 저도 계속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야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7년부터의 시대를 실리콘 시대다라고 하면 77년부터의 그 폴리아세틸렌의 전기적돼서 소프트 에이지다라고 해서 이게 유연 소자들의 시작이다라고 보통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시작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나노 플라스틱, 오늘의 나노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나노 튜브나 나노 와이어, 나노 입자들을 바로 유기물을 가는데 빛을 보면 우리 빛이 나오는 원리 간단하게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의 영역이 이렇게 약 380에서 760 나노미터인데 빛의 역사를 보면 우리 알죠? 에디슨의 백열 전구로부터 이제 20세기 초부 중반에서 반도체로 발광 현상이 발견된 건 1923년이거든요. 형광등은 이제 2차세계대전 1938년인데 LED도 60년도에 나왔는데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큰 성공이 없고 우리 진짜 힘든 상황의 나라였는데 지금 보면 이것들 우리가 정말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빛은 불의 역사는 이렇게 간단히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태양광 중에 우리가 약 47%만이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50% 영역은 적외선 영역인데 우리가 이 유기물은 가시광선 영역이나 이 적외선 영역에 반응해서 빛을 내거나 색이 변화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나타내 빛을 오면 외부에서 빛이 왔을 때 이게 반사가 일어나거나 회절이거나 분산 뭐 여러 가지 흡수도 일어날 텐데 모든 빛을 반사하게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당연히 RGB를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프리즘에서 백색 광이 와서 이게 꺾이는 것만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분산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처럼 우리가 실제 눈을 자극하는 상황이 빨간색만 반사가 일어나면 빨갛게 느껴지는 거고요. 파란색만 반사가 일어나면 파랗게 느껴지는데 모든 빛을 흡수해버리면 뭐로? 검정색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색 광이 왔을 때 여기가 초록색인 건 초록색의 반사인 거고요. 그러면
우주에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는 대기권이 없습니다. 대기권이 없으면 빛이 그대로 오죠. 빛이 그대로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RGB가 그대로 오는 상황이라 하얀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빛을 느꼈을 때 색을 느끼는 건 내 눈을 자극하는 거를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가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게 이 안에 보시면 갑자기 빨갛게 바뀌죠. 이 안에 뭐가 있어 달라요. 이 안에 금속 나노 입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골드 금이라고 하는 금의 그 노란 색깔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시적인데 그런데 작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빛의 금속의 사이즈가 가시광선 영역보다 완전히 작아지면 그것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이 달라지면서 반사되거나 스캐터링, 산란되는 빛의 어떤 영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빛을 노출시켰을 때 색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다 가질 수 하나의 물질인데도 가게 하고 그리고 진정하게 처음으로 나노 기술이 응용된 사례는 그래서 카톨릭 그쪽에 이제 노틀담 성당이든의 어떤 유리 벽화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정말 그 나노 금속과 빛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염료를 쓴 게 아니라 그게 하나하나의 금속 나노 구조체가 코팅이 되면서 그것들의 색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노가 처음 적용된 사례가 그거고 그것들의 반응으로 색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하늘이 파란 이유는 에너지가 더 큰 파란색 빛이 대기권을 넘어오면서 산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놀이 되면 빛이 더 와서 녹색 영역까지 빛이 산란이 일어나니까 태양 주변에 저녁노을은 붉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게 색으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학책을 뒤져보니까 붉은 노을들 직접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백색 등 되면서 물 한 상황에서 우유를 뿌려보면 여러분들 그게 산란 정도 때문에 이렇게 저녁노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래서 색을 느끼는 원리는 그러고 빛을 내는 이제 물질들 다양하게 보시면 이게 직접 제가 예전에 실험했던 것들인데 유기물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탄소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소랑 결합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부러 이것들을 이렇게 뚫려 있는 빨대처럼 돼 있는 튜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를 나노선 또는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튜브냐 와이어냐에 따라서 보시면 같은 물질임에도 이게 좀 더 밝게 한다든지 빛의 색깔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 다양한 빛의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냐. 그 똑같은 물질임에도 빛의 밝기도 엄청나게 변화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중학생 수준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탄소를 기반으로 수소랑 연결해서 수소 쪽은 이 소수성 특성이 강해서 물에는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물들을 특정한 용매에다 잘 녹인 다음에 한쪽은 친수가 한쪽 소수성에다 녹인 다음에요. 물 안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유기물만 이렇게 딱 섞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넣는 양을 잘 조절하면 정말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 때는 그때는 약간 비정질 특성을 나타내는데 일부러 물질의 어떤 정열도를 우리가 뭐 처리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열 처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이제 표면 처리를 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벤젠고리를 기반으로 한 게 벤젠이 원래 이중 단일의 대표적인 상황인 거라 그래서 유기물들은 벤젠고리를 기반으로 하는 게 유기 반도체에서 많은데 특정하게 어떻게 처리하면 사각형이 되고요. 어떻게 처리하면 육각형도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이렇게 원의 서큘이 동그란 게 되는데 열 처리를 살짝 잘해주면 사각형의 나노 입자로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물질인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거를 일부러 육각형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고분되는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 이렇게 결정을 나타내는 분자나 원 단위의 격자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는데 그 격자들이 사각형으로 보이고 격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구조로 형성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패턴 통해서 원자들의 정렬되는 방향을 보면 이게 보시면 이 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일 때는 그렇죠 육각형으로 정렬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질인데 간단한 조절만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면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으로 이게 다 시각화가 되는데 보시면 그 어떤 원인 상황의 물질의 어떤 밝기를 1이라고 보면요. 똑같은데 사각형으로 됐을 때랑 육각형으로 됐을 때 특히 육각형이 되면 최대 빛이 500배 정도나 더 밝게 빛이 나오기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조절할 수도 있고 빛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뭐
500배까지 실험은 어려워도 여러분들 아마 실험 직접 한번 해보시면 한 이틀 정도만 해보셔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유기물로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한 1차원적으로도 정렬을 일부러 이렇게 똑같은 물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여기다 준 상황에서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엔데믹 상황을 가는데 콘서트 보듯이 이게 야광봉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뭐 광파이버 형태로 이렇게 막 이제 응원하거나 이런 식이 와서 좋겠는데 빛을 여기다만 줬는데 여기까지 가는 광도파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동일한 아까 그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인데 정렬을 살짝만 바꾸면 파란색 빛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오렌지깔 빛으로 낼 수도 있고 아예 적색의 빛으로 낼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녹색을 나타내는 거나 블루 쪽이 나타내는 파란색 400대, 500대 중후반, 600대까지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0차원의 입자로도 만들 수 있고요. 조금 정렬을 잘하면 1차원으로 만드는데 1차원으로 만들면서도 빛이 나오는 색도 바꿀 수가 있고 빛을 이렇게 내가 한쪽만 자극했는데 끝쪽까지 진행되도록 결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금속 나노 입자하고 잘 해서 금 나노 입자랑 했더니 2차원의 육각형의 마이크로 판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빛을 여기만 줬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정렬이 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게 해서 그러니까 0차원, 1차원, 2차원도 만들고 빛의 밝기도 받고 색도 이렇게 유기물들이 나노 플라스틱 형태로 가면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거시적인 벌키형으로 가면 하나의 고정된 그 특성만 나타나는데 나노적으로 가면 이런 다양한 특성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차원, 1차원, 2차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또 금속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루면 이렇게 빛이 1밖에 안 이루어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 핸드폰을 가지고 금속이 강한 엘리베이터 타면 방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나노 규모를 잘 코팅하면 이거에 비해서 빛이 100배나 밝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빛이 서로 다른 것들을 일부러 정렬을 균일하게 해놓으면 우리 보통 바코드라고 하는 건 적색빛으로 와가지고요. 반사로 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안 나는데 반사율을 다른 게 아니라 빛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칼라가 된 나노 바코드로도 실현을 시켜보기도 했고 그것들이 또 DNA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적색 발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얇게 니켈 구리를 코팅하면 유기물만 있을 때보다 이게 빛이 100배나 이렇게 더 밝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DNA나 이런 거 결합하면 육각 기둥이 되면서 DNA 없는 상황에서는 입자였는데 DNA나 이런 거 결합하면 1차원이 되면서 계면활성제도 이게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밝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금속과 하이브리드, DNA와 하이브리드 이렇게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2차원 소재인 여러분 그래핀 등하고 결합도 됩니다. 보시면 유기물을 특정한 유기물을 여기다 올렸는데 실리콘 우에서 보시면 빛이 약한데 이게 보라색이 약한데 적색으로 갈수록 강한 거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더 강한 빛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래핀이나 이런 거하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유기물의 어떤 그 파이 전자들을 주변에 있는 물질하고 상호작용만 잘하게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빛도 증가시키고 실은 빛이 살아있는 시간들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이브리드들이 나노 플라스틱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특히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로는 센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라고 저 꼭 담배인데 니코틴이 담배 안에서 유해 물질 중에 가장 큰데 보시면 여기도 써 있지만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흡착이 되고 특히 머리든지 섬유에 이게 나 있으면 20일이 넘게 지나도 다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역류화가 돌연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특히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애기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가 뭐 이렇게 앉거나 엄마가 이렇게 모유 수유한다든지 안아서 근데 갑자기 막 우는 건 결국은 애기들이 우리도 모르는 유해 물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상황들이 특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시각화 특히나 이상이 있어요. 근데 바로 테스트하고 결과를 얻어서 트리트먼트하면 최고 좋은데 이상이 있는데 기다리고 움직이고 검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다시 또 검사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를 얻는 상황에선 진짜 안 좋은 상황을 연출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빠르게 내가 이상 있는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를 시각화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나노 플라스틱이 빛과 반응해서 색변이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유기물이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흡수 영역이 달라지면서 이것들이 색이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고 발광도
가능한 특성에서 신속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담배 아까 니코틴 얘기 드린 거나 음식물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흡수가 초반에는 500이나 600독에 있어서 파랑 색깔의 빛을 나오던 물질이 외부적인 어떤 음식물이 상한 거라든지 물에 유해한 상한 물질이 있거나 공기 중에 담배나 뭐 니코틴 등 이하 유해 가스가 있는 상황일 때 반응을 하면 흡수 영역이 갑자기 바뀌면서 색이 변하는 거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발광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을 스프레이로 분사하든지 정말 좋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파란색이 음식물이 상하게 되는 상황으로 하면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고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물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살짝 원래 파란색이던 입자가 변화가 시작하는데 한 1, 2분만 지나면 이게 깨끗한 물에다 뿌리면 이렇게 파란색인데 원래 파란색의 나노 입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상한 물이면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상한 요구르 같은 거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특정한 작용기랑 반응해서 적색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빈 병에다가 파란색인 나노 입자를 당연히 뿌리면 그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됩니다. 그냥 파랗게 보여지는 상황이 올 텐데 이거를 일부러 이때만은 이제 연구실에서 담배 그래 해도 돼 이렇게 학생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담배 연기를 일부러 가득 채웠습니다. 담배 연기를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걸 뿌리면 눌러봐 주시면 네 뿌리면 이제 담배 연기가 이렇게 뿌려지는 상황이 있으면요 나오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나노 입자를 분산을 확 시켜봅니다. 순식간에 시켜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색으로 변하죠. 빨갛게 변함으로써 우리가 담배와 관련된 환경에 노출돼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글라스, 유리병이면은 특정하게 뭐 붙을 수 있거나 이런 거 별로 없을 텐데 이 담배 연기를 일부러 싹 빼고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해봤어요. 담배가 다 사라지겠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안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도 보시면 당연히 앞에보다 반응성은 약하지만 이게 뿌려주고 나면 조금 지나면 빨간 기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옷이나 우리 머리카락이든 기타 여러 신체에 담배를 피신 다음에 아무리 손을 씻고 뭐 가글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미 몸에 유해한 담배와 관련된 성분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제 간접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유해할 수도 있고 그냥 한 번 안 피고 끝난 것 같지만 몸을 계속 안고 다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깨끗한 유편에서 아무런 티가 안 나는 상황인데 일부러 니코틴 성분과 관련된 것들을 패터닝을 해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인하 이렇게 그쪽만 빨갛게 변하고 아닌 부분은 파란색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유해물질 우리가 옷에 만약에 유해물질 붙어 있으면 스프레이만 뿌려봐도 이런 식으로 나노 입자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빛이 나오는 게 처음에 이게 녹색의 빛이 나오는 거를 DNA하고 살짝 상호작용을 하면 영역이 바뀌는데 원하는 거의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하면 빛이 이렇게 증폭되기도 하죠. 그래서 색만 변하는 게 아니라 빛의 거대한 증폭까지도 가능하고 이거를 영상으로 보시면 처음에 아주 약한 게 있다가 DNA 살짝 반응하면 약한 빨간색인데 이거를 이제 타겟이 되는 이중나선을 형성할 수 있는 DNA를 뿌립니다. 그러면 한 20초, 30초 안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전체가 좀 더 밝아지는 적색 발광으로 해서 1분 이내에 우리가 특히 이거는 DNA 아직 좀 반응이 되는 탄저균 DNA를 좀 화생방이나 화학전에 막 유해한 그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 탄저균 성분이 그러니까 결합 모드를 갖고 있는 DNA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DNA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보면 이렇게 1분 이내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이 광도파 특성을 해서 결정을 만든 다음에 일부러 DNA가 하나만 있는 상황과 실제로 예측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퍼펙트하게 이중나선 형성하면 보시면 밑에가 제일 밝죠. 그래서 내가 여기만 빛을 주는데 양쪽 끝에서 검출이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몸이 안 좋거나 내가 이상이 있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로 위가 안 좋은데 아니면 내가 뭐 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암세포나 이런 거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지만 거기다가 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를 노출하거든요. 이미 인체가 낙해졌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직접적인 에너지를 노출하지 않고 바깥에다 에너지를 노출해서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스케일 다니지만
그래서 내시경처럼 이렇게 해서 실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에 로컬하게 부분적인 에너지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의 발광 색이나 색 시간들을 조절하고자도 하고 이게 나노플라스틱의 이러한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나노 구조체를 띠면서 우리가 앞에서 콘서트에서 야광봉처럼 빛이 나오게 하는 상황이 화학 발광으로 지금 과산화수소랑 반응을 하는 건데 이건 살짝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빨주노초파남처럼 다 조절되면서 이게 화학과 반응했을 때 빛이 이렇게 보여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센서적인 면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나노 입자 아까 만든 거 너무 어렵진 않은 게요. 제조를 간단하게 우리 설명하면 나노 구조를 제작하고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갖고 실험도 하고 광발광 원리 간단하게 보면 실제로 유기용매에다가 그냥 유기물을 녹입니다. 보통 클로로포르민이 THF라고 하는 대표적인 용매들인데 아마 영화 괴물이나 이런 거에서나 그 한강변 나타 거기에 그 몰래 하수구에 나쁘게 뿌렸던 용매들이나 영화 킹콩에서요. 킹콩이 이게 던졌을 때 많이 맞아서 기절했던 것들이 이런 용매들인데 좀 그냥 톡시한 면이 있어서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거를 유기물을 그냥 녹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물과 친화자, 그러니까 물에다가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셈블리가 되게 하면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오는 물질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쭉 넣었을 때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도 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색이나 스펙트럼을 이렇게 유리 기판에다 올린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입자 형태의 빛의 색이나 스펙트럼을 관찰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분광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원자는 분자에서 특성들을 쭉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가 보통 흡수 스펙트럼 장비라든지 아니면 공처점 현미경을 같이 다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기반이 될 거고 그러면서 빛이 나오는 원리 아마 오늘 거 중에 빛을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건데 전자는 이제 중학생 수업 보면 전자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공간이 있습니다. 문자 내에서 그것대로 외부에서 빛이 오면 전자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가게 되는데 모든 건 전자의 움직입니다. 전자가 움직여지는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 주변에 전자 가득 차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전자가 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전공이라고 말을 하고요. 전자와 전공의 어떤 결합을 이게 한국말로는 없어도 이걸 엑시톤이라고 표현합니다. 엑시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들뜬 상태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게 우리가 발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전기적으로 외부에서 전자를 주어지고 전공을 주어져서 만나게 되는 상황일 때를 우리가 디바이스 일렉트로 전자 이제 발광 소자로 얘기를 하고 들뜬 상태로 간 다음에 전자를 이렇게 다시 모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태양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원리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장비는 이러한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조체를 관찰하는 게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에 손상이 가해지도 않으면서 잘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어셈블리 시킨 물질들이 이러한 근데 이제 구조가 있어서 특정한 끼를 일부러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식물이 상한 걸 한다든지 아까 공기 중에서 이제 니코틴을 성분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원하는 그 딱 작용기가 맞는 물질을 반응하도록 합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셈블리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 쭉 만든 다음에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검출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양한 빛이 나오는 실험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실제 실험적으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뿌리시기만 해도 특정한 빛이 나오면 그 색깔만큼 이렇게 원하는 구조가 띈 만큼의 빛의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앞에서 이게 오렌지 색깔, 녹색의 빛도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일부러 이 나노 구조체나 이런 게 있으면 살짝 크리스탈에다 이게 깨다가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 요 미세한 면에서 스스로 빛을 받거나 열을 받았을 때 보시면 이게 자가치유 특성까지도 고분자 쪽에서 이건 전기 특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인가 응용 분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빛을 나오는 상황을 바탕으로 효율도 높이기도 하지만 센서의 시각화도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 중에요. 단순히 접는 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디까지 변화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엔 어떤 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폰이 폴더블을 뒤를 이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제가 감히 얘기하기엔 어렵겠지만 스마트폰에 보면 입장에서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접었지만 실제 빛을 내는 층은 위하고 밑에 사이에 딱 중간에 뉴트럴 존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접더라도 그 내부 층에서는 큰 어떤 영향이 없는 층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보시면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쪽에 한두 부분만 접혀지는 상황이지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스피커, 뭐 축전기, 배터리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아무도 접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특정한 부분만 한두 부분이 접혀지는 상황인데 실제 그렇다면 우리가 배터리나 캐패시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접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 한쪽 면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접을 수 있는 거 만들고 이게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펴는데 이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집적시켜 놓으면 이제 실제로 사이즈는 좀 요만큼인 건데 디스플레이가 커질 수 있으니까 롤러블한 디스플레이가 조금 그 다음에 더 이 뒤를 잇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이미 많이 발전돼 있고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TV에 버금가는 사이즈만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폴더블 폰 다음에 혹시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기존에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것들을 쭉 연결시킬 수 있으면 롤러블 아니면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들을 연구해서 응용하려고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더 개발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도 깊이 있게 더 많이 연구만 되는 거 아니라 상용화되려면 좀 많이 필요한 상황 시간이 할 텐데 롤러블한 게 먼저 좀 더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태양열 자동차는 왜 아직 안 나오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태양열 자동차로 우리가 효율을 그만큼 해내려면 이거 발생되는 전력이 포터블하게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만큼의 효율을 발생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그 내연기관에 발생시켜주는 전력량만큼 하는 거는 실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이게 장난감에서나 이렇게 가능하지 아직까지는 그 제가 알기로 우리가 보통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한 대가 가벼우면 1.45톤에서 중형차는 2톤이 넘는 무게고 사람이 4, 5명만 타도 2.4톤, 5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무게를 갖고 있는 어떤 기기가 움직이는 동력만큼을 우리가 빛을 내는 거하고 달리 그런 것들이 움직이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 궁금한 질문. 전구를 구입하는데 노란색 빛의 전구와 백색 빛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의 차이는 네. 이게 결국 안에 이게 약간 그 형광체의 코팅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고 실제 우리가 보통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는요. 이제 백색광으로 된 상황으로 해서는 그 우리 한일 그 때문에 많이 했어요. 포토레이스나 이런 쪽에서 그 때문에 그 반도체 리소그래피 룸은 아예 옐로우 룸으로 꾸미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안에 약간 형광체들을 어떻게 넣느냐의 차이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빛을 활용한 물건이 일상생활에 쓰일 시점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OLED라고 얘기하는 아몰레드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가 많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의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롤러블처럼 이페이퍼라든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이런 거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의 정보나 이런 걸로만 보기에는 그냥 짧으면서도 저장 기능만 있으면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면 되는 거라 이페이퍼라든지 하는 상황들은 조만간 몇 년 안에 우리가 상용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센서나 이런 쪽으로 하는 연구들은 많이들 진척이 되어 있는데 항상 이제 상용화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선택성이면서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택성과 안정성을 답보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꽤 오랜 시간 좀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센서나 워낙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의 시스템은 향후 몇 년 안에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주변에 이제 가스 센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유해한 물질 같은 거 봤을 때 특히 뿌리기만 해도 선택성 있게 저보다도 워낙 활발하게 연구 잘하시는 정말 어리신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정말 재미있는 결과들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특허나 이런 거 검색을 해봐도 기존에 단순히 예전에 보여주던 거랑은 달리 기술의 발달이 많이 되고 있어서 향후 4, 5년 이내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센서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1차원 나노플라스틱과 광섬유에서 빛이 전달되는 차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광섬유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빛을 딱 키면 그 어떤 그 빛, 파란색 빛을 주면 파란색 빛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1차원 빛을 내는 나노플라스틱은요. 내가 외부에서 파란색 빛을 줬으면 그것들이 흡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아까 전자 이렇게 들뜬 상황이었을 때 그 특정 물질이 아까 블루도 될 수 있고 그린도 되고 레드도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걔네 그쪽에서는 나노플라스틱에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앞에서 광섬유는 전반사로 그 특정한 자극을 준 빛이 가는 거라고 하면 나노플라스틱에서는 외부에서 빛을 주고 나서 그것들이 발광 현상을 일으킨 그 발광된 빛이 가이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역이시켜주는 빛은 한 파장인데 이 물질의 색이나 이런 구조의 특성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으로 도파될 수 있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